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튿날 마슬로바의 사건이 심리될 예정이었으므로 레흐리도프는 데시몬으로 갔다. 벌써 몇 대의 마차가 머물러 있는 데시몬의 웅장한 현관 앞에서 레흐리도프는 변호사를 만났다. 웅장하고 화려한 계단으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가자 건물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는 재판법 제정의 연호가 새겨진 왼쪽 문으로 갔다. 파나리는 기다란 첫 번째 방에서 외투를 벗고 수의에게서 의원들이 전부 참석했다는 것과 맨 마지막에 의원이 방금 들어갔다는 말을 듣자 연미복과 하얀 셔츠 위에 맨 흰 넥타이를 살짝 매만지고 미소를 짓더니 자신감 있는 태도로 옆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에는 오른편에 탈의실이 있고 그 칸막이 너머에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었다. 왼편에는 나선형 계단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제복 차림의 우아한 관리가 가방을 옆에 끼고 내려왔다. 실내에서 사람의 시선을 끈 것은 보통 양복에 잿빛 바지를 입은 백발을 길게 들이운 장로같이 생긴 노인이었는데 그의 곁에 2명의 부하 관리가 공손히 서 있었다. 백발의 노인은 탈의실 쪽으로 가더니 그 안으로 모습을 훌쩍 감추었다. 그때 파나리는 자기와 마찬가지로 연미복에다 흰 넥타이를 맨 동업자인 변호사를 보자 곧 두 사람은 열심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레흐리도프는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방청객이 15명 정도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부인이 둘 섞여 있었다. 한 사람은 안경을 쓴 젊은 부인이고 또 한 사람은 백발의 노부인이었다. 오늘 심리되는 사건은 신문에 실린 중상기사 때문에 여느 때보다 더 많은 방청객이 모인 것이었다. 방청객은 주로 신문에 관계된 사람들이었다. 화려한 제복 차림의 혈색이 좋은 미남 정리가 메모지를 손에 들고 파나린 곁으로 걸어가서 어느 사건의 담당이냐고 묻고 마슬로바 사건이라는 대답을 듣자 메모지에 무엇인지 써놓고 돌아갔다. 그때 탈의실 문이 열리더니 아까 그 장로같이 생긴 노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이제 양복이 아니라 가슴에 금줄과 휘장이 달린 화려한 정장으로 바꿔 입었는데 어쩐지 새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다. 이 우스꽝스러운 복장이 아마 입고 있는 본인을 쑥스럽게 만들었는지 노인은 보통 때보다도 빠른 걸음으로 입구하는 반대쪽의 문을 열고 사라졌다. 저 노인이 배씨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지요. 하고 파나리는 레흐리도프에게 말했다. 레흐리도프를 자기 동료에게 소개하고 나자 그의 이른바 가장 흥미있는 사건, 오늘의 소송 사건 이야기를 했다. 심의는 곧 시작되었다. 그래서 레흐리도프는 방청객들과 함께 왼쪽 법정으로 들어갔다. 파나린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격자 칸막이 저쪽의 방청석으로 들어갔다. 페테르부르크의 변호사만이 격자 칸막이 앞에 변호사석으로 들어갔다. 데시몬의 법정은 지방 법정보다 좁고 구조도 간단하며 다른 점은 의원들의 탁자가 녹색 나사가 아니라 금줄을 박아 넣은 빨간색 우단으로 덮여 있는 것뿐이었고 신성한 법정에 없어서는 안 될 것, 즉 정의표와 성상과 황제의 초상이 똑같이 단정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역시 정리가 엄숙하게 개정을 선언했다. 마찬가지로 모두 일어났으며 법복 차림의 의원들이 들어와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앉아 탁자 위에 두 손을 얹고 잠옷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려고 애를 썼다.
의원은 모두 4명이었다. 갸름한 얼굴을 말끔히 면도질하고 강철 같은 차가운 눈을 번들거리는 의장 니키친, 의미심장한 표정을 하고 입을 꼭 다문 채 희고 화사한 손가락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는 보리프, 뚱뚱하게 살이 찌고 곰보인 학자풍의 법률가 스코보로드니코프, 그리고 맨 나중에 나타난 장로같이 생긴 노인 배였다. 의원들의 뒤이어 대심원 총무관, 이어서 검찰차장인 중키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이 사람은 깨끗이 얼굴을 면도질한 여인 사나이로 얼굴빛이 몹시 검고 우물한 눈길을 하고 있었다. 그 사나이는 이상야릇한 법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미 6년이나 만나지 않았지만 레흘리도프는 그가 대학 시절 친구 중에 한 사람임을 알았다. 검찰차장은 셀레닌이라고 하죠? 하고 그는 변호사에게 물었다. 네, 왜 그러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죠. 저 친구 좋은 사람입니다. 네, 훌륭한 검찰차장이죠. 수완이 좋습니다. 그런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부탁할 걸 그랬군요. 하고 파나리는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라도 양심적으로 행동한답니다. 레흘리도프는 셀레닌과 자기와의 교우 관계와 우정을 생각하면서 그의 순진함과 성실함과 가장 좋은 의미에 있어서의 그 말씨의 고상함 등 사랑스러운 성격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럼 심의가 시작되었으니 나중에 얘기합시다. 파나리는 사건 보고가 시작되었으므로 그쪽으로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말했다. 지방재판소의 결정을 아무런 수정도 없이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 심리가 시작되었다. 레흘리도프는 보고를 들으면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나 지방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지엽적인 일에 대해서만 변론이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주식회사 사장의 배임 횡령을 폭로한 신문 기사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었다. 아마도 중요한 점은 그 사장이 주주들의 신임을 저버리고 개인의 욕심을 채웠다는 것이 사실인지 어떤지 하는 문제인 것 같았고, 그와 같은 배임 횡령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변론은 법률적으로 보아 신문 발행자가 사건 기자의 폭로 기사를 실을 권리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발행자는 이 기사를 실음으로써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중상인지, 또는 명예훼손은 그 속에 중상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상이 명예훼손을 포함하는지, 다시 또 어떤 경무국의 여러 가지 논고나 판례에 대한 일반인으로서는 통 알아들을 수 없는 몇 가지 문제에 집중되고 있었다. 한 가지 레흘리도프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사건을 보고하고 있는 보리프가 대시먼은 사건의 본질 그 자체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어제 그에게 단호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분명히 고등법원의 판결 파기에 유리한 보고를 한 일과 셀레닌이 그 겸손한 성품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갑자기 심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일이었다. 레흘리도프를 매우 놀라게 한 언제나 조심스러운 성격인 셀레닌의 이 심한 흥분은 그가 주식회사 사장의 돈에 대해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더군다나 보리프가 심의가 있었던 그 전날에 그 사장 집에서 호화로운 만찬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금 보리프가 몹시 신중하기는 했으나 틀림없이 일방적으로 사건을 보고하는 것을 듣자 셀레닌은 버럭 화가 나서 보통 문제치고는
너무 지나치게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자기 의견을 말한 것이었다. 셀레닌의 이 발언은 확실히 보리프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얼굴이 상기되어 몸을 떨었으나 입 밖에는 내지 않고 몹시 거만하고 화난 표정으로 다른 의원들과 평의실로 사라져버렸다. 아 참, 당신이 맡고 계시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의원들이 나가자 곧 정리가 다시 파나린에게로 와서 물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슬로바의 사건이라고. 하고 파나린은 말했다. 아, 그렇군요. 그 심리는 다음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변호사는 물었다. 보시다시피 이 심리는 쌍방이 결석한 채로 진행되기 때문에 판결 선고 뒤에 의원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해보죠.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보죠. 그리고 정리는 무엇인지 메모지에다 써넣었다. 의원들은 사실 중상 사건의 판결이 끝나면 마슬로바의 심리를 포함한 나머지 심리를 평의실에서 차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서 처리할 작정으로 있었다. 21. 의원들이 평의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보리프는 몹시 유창하게 본건은 원심이 파기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자세히 늘어놓기 시작했다. 의장은 본래 심술궂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특히 기분이 상해 있었다. 법정에서 변론을 들으면서 그는 벌써 자기 의견을 준비해놓고 있었으므로 지금 보리프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 멍청이 앉아 있었다. 그의 생각이란 오래전부터 얻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던 중요한 자리에 자기가 아니라 비라노프가 임명된 데 대해서 어제 자기 비망록에 쓴 것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의장 니키치는 재임 시절 내내 교섭을 가진 가장 1급의 고급 관료들에 관한 고찰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 자료를 이루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그는 어제 쓴 비망록의 기록에서 오늘날의 위정자들이 파멸로 치닫게 한 러시아를 구하기 위해 그가 공식화하려고 한 방법을 방해했다고 하여 몇 명의 고급 관료를 통렬히 비판해 두었지만 사실은 단순히 그들이 그가 현재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손들에게 이러한 모든 사정이 전혀 새로운 해석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랬겠지요, 물론. 그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으면서 보리프가 의견을 물으면 이렇게 말했다. 배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종이에다 꽃잎을 몇 개나 그리고 지우면서 우울한 표정으로 보리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배는 가장 순수한 타입의 자유사상가였다. 그는 60년대의 전통을 신성한 것으로 철저하게 지켜가고 있었으며 만약 엄중한 중립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한다고 친다면 그것은 자유주의 편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무의 경우도 중상을 호소한 주식회사 사장이 비열한 인간이었다는 것 말고도 이 신문 기자의 중상에 대한 상고가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압박이라는 이유로 배는 이 상고를 기각시키는 측에 서 있었다. 보리프가 논고를 끝내자 배는 그리던 꽃잎을 채 완성하지도 않고 우울한 듯이 이런 뻔한 일을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는 우울한 것이다. 부드럽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간결하고 단호하게 상고의 이유가 빈약하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백발머리를 숙이고 꽃잎을 계속 그리기 시작했다. 보리프와 마주 앉아서 굵은 손가락으로 콧수염과 턱수염을 입으로 당겨서는 질근질근 깨물고 있던 스커보로 드니코프는 배가 말을 끝마치자마자 수염 씹는 것을 그만두고
커다랗게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주식회사 사장은 참으로 더럽기 짝이 없는 사나이지만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법적 근거가 있었다면 원심 파기의 입장을 취했을 텐데 그와 같은 근거가 없으므로 배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보리프에게 따끔하게 침을 준 것을 좋아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 보였다. 의장은 스코보로 드니코프의 의견을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보리프는 불성실한 편을 든 것이 드러난 것 같은 꼴이 되었음이 몹시 기분을 상하게 했다. 그러나 태어남을 가장하고 다음 차례인 마슬로바 건의 상고서를 펼쳐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의원들은 그동안 급사를 불러 차를 가져오게 하고는 그 당시 카멘스키 결투 사건과 함께 온 페테르부르크의 화제를 휩쓸고 있던 사건에 대한 소문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형법 제995조에 해당하는 죄가 발각되어 체포된 어느 국장에 관한 사건이었다. 정말 더러운 일이야. 하고 배가 기분 나쁘다는 듯이 말했다. 어디가 나쁜가요? 현대문학에도 쓰여 있어요. 어느 독일 작가가 이것은 범죄로 치부할 것이 못 된다. 남자끼리의 결혼도 있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는 형편인데 못하면 보여드릴까요? 스코보로 드니코프가 손가락 안쪽 깊숙이 끼고 있던 구겨진 담배를 침과 함께 뻑뻑 소리내어 빨면서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런 당치도 않은 일이 하고 배는 말했다. 보여드리지요. 하고 스코보로 드니코프는 말하더니 그 책의 이름과 펴낸 연도와 장소까지 설명을 했다. 말을 듣자 하니 그 남자는 시베리아 어느 도시의 시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소문이던데요. 하고 니키친이 말했다. 그거 잘 됐군. 주교가 십자가를 받쳐들고 환영해 줄 테지. 그런 주교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주교를 소개할까? 하고 스코보로 드니코프는 말하더니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는 턱수염과 콧수염을 잡히는 대로 잡아 입에다 틀어넣고 지근지근 씹기 시작했다. 그때 정리가 들어와서 마슬로바 사건의 심리를 방청하고 싶다는 변호사와 레흘르도프의 희망을 전했다. 의원들은 잠깐 상의하더니 담배와 차를 마신 뒤 법정으로 들어가서 아까 그 사건의 판결을 언도하고 곧 마슬로바 사건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보리프는 그 가느다란 목소리로 아주 신중하게 마슬로바 사건의 상고 이유를 보고했다. 그의 태도에는 역시 공평함이 결여된 틀림없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듯한 말투가 드러나 있었다. 덧붙일 것은 더 없습니까? 하고 의장은 파나린에게 물었다. 파나린은 일어나더니 넓고 새하얀 와이셔츠의 앞가슴을 쑥 내밀고 항목마다 놀랄 만큼 설득력 있는 정확한 표현으로 원심에서 6가지 항목이 법의 올바른 해석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다시 과감하게 간결하기는 하나 사건의 본질 그 자체에 대해 언급하고 나서 원심 판결에 당치 않은 불공정에 대해 말하였다. 간결하지만 힘찬 파나린의 표현력은 의원 여러분이 그 훌륭한 통찰력과 법에 대한 총명한 지식으로서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보고 이해하고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의무가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사과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파나린의 변론이 있고 난 뒤 데시먼은 원심 판결을 기각하는데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기의 변론을 마치자 파나린은 승리를 확신하고 미소 지었다. 레흘리도프는 변호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미소를 보자
이 상소는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의원들을 보자 승리의 개가를 올리며 미소 짓고 있는 것은 파날인 한 사람뿐임을 그는 알아차렸다. 의원들과 검찰차장은 웃지도 끄덕이지도 않고 따분한 얼굴을 하고 자네들의 말은 이제 실증이 나도록 들었어. 그런 이야기는 아무 소용도 없는 헛소리야 하고 깨끗이 흘려듣고 있는 것 같았다. 의원들은 모두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고 그들을 붙들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을 놓은 듯한 표정이 되었다. 변호사의 변론이 끝나기를 기다린 의장은 검찰차장 쪽을 돌아다 보았다. 셀레니는 간단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상소 이유가 불충분하므로 원 판결대로 하겠다는 발언으로 말을 마쳤다. 이어 의원들은 일어나 평의실로 물러갔다. 평의실에서는 의견이 갈라졌다. 보리프는 원심 판결의 기각을 주장했다. 배도 사건의 진상을 이해하고 역시 원심 판결의 기각을 지지했으며 재판의 광경과 자기가 아주 올바르게 이해한 배심원들의 오해를 의원들에게 설명하기까지 해보였다. 언제나 대체적으로 엄격함과 형식주의를 옹호하는 니키치는 반대 입장을 취했다. 문제는 스코보로드니코프의 한 표에 걸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 한 표는 반대 측에 던져졌다. 그 유일한 이유는 도덕적 요구 때문에 그 여자와 결혼하려는 레흐리도프의 결심이 참으로 불쾌하다는 것이었다. 스코보로드니코프는 실리주의자로서 다윈의 진화론 신봉자였으므로 추상적인 도덕적 행동이나 종교심 등의 모든 발현은 뿌리 뽑아내야 할 미친 노릇일 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굴욕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매춘부와 지저분한 사건과 이 신성한 대심원에 매춘부를 변호하는 유명한 변호사와 레을류도프가 있다는 것이 그는 아주 안입곱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그는 수염을 물고 상을 찌푸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단지 상소하는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므로 상소를 기각하겠다는 의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뿐이라는 식으로 말을 돌렸다. 상소는 기각되고 말았다. 22. 무서운 일이야.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와 응접실을 나오면서 레흐르도프는 말했다. 이처럼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식에 얽매여 기각하다니 정말 무서운 일이야. 이 사건은 원심에서 잘못된 판결입니다. 하고 변호사는 말했다. 셀레니까지 반대를 하다니 무서운 일이야. 정말 무서운 일이야. 하고 레흐르도프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앞으로 대관절 어떻게 하면 좋담? 황제께 상소합시다. 직접 제출하십시오. 여기 계신 동안에 제가 써드리죠. 이때 작은 몸집의 보리프가 여러 개의 훈장이 달린 법복을 입은 채로 응접실로 나와서 레흐르도프 곁으로 다가왔다. 하는 수 없군요, 공작. 이유가 불충분해서. 그는 얄팍한 어깨를 움츠리고 눈을 감으며 이렇게 말하고는 지나가던 길 쪽으로 걸어갔다. 보리프의 뒤를 이어 옛 친구인 레을류도프가 와 있다는 말을 의원들한테서 듣고 셀레닌이 다가왔다. 자네를 여기서 만날 줄은 미처 생각도 못했네. 그는 입가에 잔잔한 웃음을 띠면서 레흐르도프 곁으로 다가와서 말했다. 그러나 그 눈은 여전히 우울한 빛을 띠고 있었다. 자네가 페테르부르크에 와 있는 줄은 몰랐네. 나도 몰랐네. 자네가 검찰총장인 줄은. 차장이야. 하고 셀레니는 정정해서 말했다. 어떻게 자네가 대심원을 다? 그는 침울하게 짙은 듯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자네가 무슨 일로 페테르부르크에 다 와 있는가? 내가 온 이유?
여기에는 정의가 존재하고 있어. 죄 없이 벌을 받고 있는 가련한 여자를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였지. 어떤 여잔데? 방금 힘이 된 건일세. 아, 마슬로바 사건이군. 하고 셀레니는 생각난 듯 말했다. 정말 이유가 불충분한 상소였네. 문제는 상소에 있는 게 아니야. 죄 없이 벌을 받고 있는 한 여자에게 있는 거야. 셀레니는 한숨을 쉬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틀림없이. 자네가 어떻게 이 사건을 아나? 그건 내가 배심원이었기 때문이지. 우리들이 어떤 점에서 잘못을 저질렀는지 나는 알고 있네. 셀레니는 생각에 잠겼다. 그걸 그때 바로 신청했어야 할 걸 그랬네. 하고 그는 말했다. 신청했지. 재판 기록에 적혔어야 하네. 만약 그것이 상소장에 첨부되어 있었더라면 좋았을걸. 셀레니는 늘 바빠서 대심원에 별로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레흘리도프의 로맨스에 대한 소문은 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레흘리도프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와 마슬로바의 관계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라도 판결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았잖나. 하고 그는 말했다. 대심원은 그걸 말할 권리가 없지. 만약 대심원이 판결 그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자기 의견에 따라 원심을 기각한다면 모든 균형을 잃게 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의를 실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침해할 위험을 저지르게 되겠지. 셀레니는 지금 힘이 된 사건을 떠올리면서 말했다. 그것은 내버려 두고라도 배심원들의 잘못된 결정이 그 모든 의미를 상실하게 될 걸세.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여자가 완전히 무죄이고 그녀를 부당한 벌에서 구해낼 마지막 희망이 끊겼다는 것뿐일세. 최고재판소가 완전한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것이지. 인정한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사실의 검토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말일세. 하고 셀레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자넨 이모님 댁에 있겠지? 그는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고 싶은지 이렇게 덧붙였다. 자네 이모님한테서 자네가 와 있다는 말을 들었지. 백작 부인한테서 외국서 온 선교사의 설교를 들으러 자네하고 같이 오라는 초대를 받았었네. 셀레니는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응, 가봤는데 실증이 나서 곧 나와버렸지. 셀레닌이 이야기를 돌린 데 대해 불쾌함을 느끼면서 레흘리도프는 톡 쏘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실증이 났나? 그야 단면적이고 이교도적이라고는 하나 역시 종교적 감정의 표현이 아닌가? 그건 하나의 야만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에 지나지 않아. 하고 레흘리도프는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지. 우스운 것은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을 너무 모른다는 것과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를 무엇인지 새로운 발견처럼 생각한다는 것뿐이야. 셀레니는 이 새로운 사고를 옛 친구에게 재빨리 알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말했다. 레흘리도프는 깜짝 놀라 주의 깊게 셀레닌을 보았다. 셀레닌은 우울할 뿐만 아니라 아기마저 깃든 눈을 하고 레흘리도프의 시선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럼 자네는 교회의 교리를 믿는가? 하고 레흘리도프는 물었다. 물론 믿지. 셀레니는 생기 없는 눈으로 똑바로 레흘리도프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놀랐는걸? 레흘리도프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세. 하고 셀레니는 말했다. 지금 갑니다. 하고 공손하게 다가온 정리에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꼭 만나세. 그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만날 수 있을까? 난 저녁 7시에는 식사하러 돌아가 있네. 낮에 친스카에 있지. 하고 그는 주소를 댔다. 세월이 많이 흘렀군. 그는 떠나가면서 다시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고 덧붙였다. 여유가 있으면 가겠네. 레훌리도프는 이렇게 대답했으나 옛날에는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셀레닌이 이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쩐지 거리감이 느껴져 인연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타인처럼 여겨졌다. 23. 레훌리도프가 알고 있는 대학 시절의 셀레니는 올바른 젊은이였고 성실한 친구였으며 나이에 비해 교양이 풍부한 상류 사회의 기공자였다. 또한 언제나 점잖게 행동했으며 용모가 단정하고 아주 정직했으며 부정을 싫어하는 청년이었다. 그는 별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항상 성적이 우수했으며 논문으로 금메달까지 따고서도 조금도 우쭐대는 빛이 없이 겸손했었다. 그리고 그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제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젊은 날의 목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직 국가에 봉사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므로 대학을 마치자 곧 고등법원 제2부에 들어온 것이었다. 자기가 온 정열을 바쳐 일할 수 있는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률을 다루고 있는 이곳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기에게 요구되는 모든 일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실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에서 남을 위해 유익한 존재가 되려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었거니와 또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도 가질 수가 없었다. 이런 불만은 지나치게 천박하고 허세를 좋아하는 그의 직속 상관들과 의견 충돌을 일으킬 때마다 차츰 더 커져가기만 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고등법원 제2부를 그만두고 대심원으로 옮겨갔다. 대심원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긴 했으나 역시 이러한 불만을 해소할 수는 없었다. 그는 현실이란 자기가 기대했던 바와 다른 것이며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도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언제나 뼈저리게 느끼곤 했다. 대심원에 있는 동안 그는 친척들의 주선으로 시종무관이란 요직에 임명되었다. 그래서 그는 금줄이 달린 양복에 흰 린네르 셔츠를 입고 자기를 요직의 지위에 주선해준 분들에게 마차를 타고 인사를 드리러 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때 그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런 일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현재의 그로서는 관청에 근무하고 있을 때보다도 무엇인가 더욱더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를 만족할 만한 자리에 앉게 해주었다고 믿고 있는 친척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는 생각과 자기 마음속 한구석에 숨어있는 비열한 근성을 충족시켜주는 뜻에서 이 지위를 그냥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금줄 달린 제복을 입은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만족과 이 지위가 여러 사람들의 가슴에 불러일으키는 만족감을 어느샌가 그에게 주었다. 이와 똑같은 경우가 그의 결혼에서도 일어났다. 그는 사회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아 퍽 영광스러운 혼담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도 역시 만일 그가 결혼을 거절한다면 그와 결혼하기를 원했던 신부에게 수치를 주고 슬프게 할 것이며 물론 중매를 서준 유력 인사들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젊고 귀여운 명문가의 딸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을 한층 북돋아주고 만족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이 결혼이
시종무관이나 대심원 일보다도 더욱 자기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아내가 아이를 하나만 낳고 나서 더 이상 낳기를 거부하고 사치스러운 사교 생활로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러한 아내에게 휩쓸려 어느 사이엔가 자기도 이런 사이에 말려 들어가고 말았다. 아내는 별로 미인은 아니었지만 남편에게는 정숙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생활을 망쳐놓고 말았다. 게다가 그녀는 사교계에서 비상한 노력을 했다. 그러나 그 노력의 대가로 피로함 밖에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이 생활을 지속해 나갔다. 그는 이러한 생활을 청산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아내의 친척과 친지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녀의 강한 신념 앞에서 그의 노력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다. 금빛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리를 드러내고 있는 아직 어린 딸만 하더라도 그에게는 전혀 낯선 남의 집 아이처럼 여겨지곤 했다.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양육되고 있었으므로 그런 생각이 더욱더 커져가기만 했다. 그들 부부 사이에는 흔히 있는 의견 차이가 있었으며 서로에 대해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부부 사이에는 늘 예절에 억눌려 남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말없는 갈등의 꼬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는 가정생활은 참기 어렵고 몹시 괴로운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결혼생활은 직장 근무나 궁중에서의 지위보다도 더욱더 그가 희망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사이가 벌어진 것은 그의 종교에 대한 태도였다. 그는 시대를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적 미신의 인연으로부터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무 괴로움도 없이 회방되어 있었다. 그는 성실하고 올바른 사람이었으므로 젊은이로서 대학생활을 즐기고 레흐리도프와 친하게 지냈으며 자기가 공인 종교의 미신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자기의 지위가 차츰 상승함에 따라 사회를 갑자기 휩쓴 보수적 반동 사상의 거센 조류 앞에서 그의 종교적 자유는 방해받기 시작했다. 집안의 여러 가지 의식, 특히 아버지가 돌아갔었을 때와 그 추도식 때 어머니가 그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성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사회의 양식이 요구하는 행위였으므로 별도로 하고라도 그는 직무상 늘 미사나 성찬식 그리고 감사 기도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였다. 사실 그는 외면적인 종교상의 의식에 관계하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으며 또 그것은 피할 수도 없었다. 일단 이런 의식에 참석하는 이상 태도는 두 가지밖에 없었다. 하나는 이 의식을 믿지 않으면서 마치 믿는 것처럼 태도를 꾸미든가. 그러나 이것은 그의 정직한 성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 하나는 이러한 모든 외면적인 형식을 거짓이라고 여겨지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기의 생활에 변화를 준다든가 그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도 막상 실행에 옮기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게 마련이어서 그는 가까운 친척들과 항상 싸워야만 했을 뿐 아니라 자기의 처지를 바꾼다 하더라도 직무를 다 이행해야만 했고 또한 그가 지금까지 그 관직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헌해왔고 또 앞으로도 공헌에 따르는 모든 유익함을 희생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역사를 알고 종교의 기원과
기독교회의 기원 및 분열에 대해서도 대충 알고 있는 현대의 모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상식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듯이 그 역시 자기 자신을 올바르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따라서 오류투성이의 교회의 교리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건전하고 진실한 상식이 가장 옳다는 것만 믿었다. 그러나 생활 환경의 압력 때문에 성실한 사람인 그로서도 조그만 거짓을 용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불합리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불합리한 대상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자기 자신에게 타일러 보는 조그만 거짓을 스스로에게 허락한 것이었다. 이것은 조그만 거짓에 지나지 않았으나 바로 그것이 지금 그가 빠져 있는 큰 거짓으로 그를 인도해 갔다. 그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온 이 러시아 정교의 세계, 주변 사람들로부터 믿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그 신앙, 또 그 신앙 없이는 사람들을 위해 활동할 수가 없는 러시아 정교의 교리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스스로에게 물어본 결과 이미 그 결론을 얻고 있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볼테르, 쇼펜하워, 스펜서, 칸트 등의 저서를 읽지 않고 헤겔의 철학서적과 비네와 호미아코프의 종교서적을 읽음으로써 그 속에서 자라났고 그의 이성이 오래전부터 부정하고 있었지만 만약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의 모든 생활이 불쾌한 일들로 가득 차고 인정한다면 그 불쾌한 일들은 모두 사라져 버린다는 일종의 종교 보호론으로서 그는 이것에 의해 종교의 가르침을 안정시키고 정당화할 만한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 저마다의 이성은 진리를 인식할 수 없으며 진리는 오직 모든 인간의 결합체에 의해서만 인식된다는 것, 따라서 진리 인식의 유일한 수단은 계시이며 이 계시는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따위의 통속적인 궤변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그때부터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별로 거짓을 행한다는 의식도 없이 태연하게 기도식이나 추도식에 참석하기도 했고 성사라든가 성상을 향해 성호를 그을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유일함을 준다는 의식과 기쁨이 없는 가정생활에 대한 위로를 그에게 주는 직장 근무를 해나갈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엇보다도 강하게 그의 신앙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옳지 않은 것임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 때문에 그는 늘 우울한 눈을 하고 있었고 자기 마음속에 이러한 거짓이 완전히 뿌리내리기 전에 가까운 친구였던 레흐리도프를 만나자 순진했던 옛날의 자기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는 자기의 종교관을 레흐리도프에게 말한 뒤에는 더욱더 그것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어딘가 서글픈 생각이 들었던 것이며 레흐리도프 역시 옛 친구와의 뜻밖의 만남이 가져다 준 맨 처음 기쁨이 사라지자 이와 비슷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말로는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도 만날 기회를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레흐리도프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지내는 동안 그들은 끝내 서로 만나지 않았다.